오늘도 연합뉴스 TV에서 마침마다 국제뉴스 전해주고 계시는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이제 최근에요, 그 오미크론의 어떤 하위 변이, 그리고 이 변이의 위험성, 얼마나 빨리 퍼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도 살펴봤었는데요. 좀 우려스러운 것이 최근에 이제 확실히 일 확진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에서 아예 이름이 새로 붙여진 새 변이가 또 더 강력한 변이가 나타났다는 뉴스가 있네요. 네, 이게 그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에 하나인 모양인데 그 이름이 BA.2.75 이게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켄타우로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전문가들이. 켄타우로스요. 예, 이게 앞으로 많이 이게 반복돼서 불려지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BA4, BA5가 이제 새 주종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부각이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그 전염력이 강한 것 같다. 물론 이제 아직은 좀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확산세가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미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이거를 모니터링을 해왔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 보고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인도에서 지난 5월 초에 처음으로 탐지가 됐고 그 다음에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캐나다 해서 11개국 정도에서 확인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어제 이게 전혀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서 그 감염된 게 확인이 됐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네덜란드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최소한 13개국 정도가 퍼진 것 같다는 그런 점 관측이고요. 지금 BA5보다도 더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걱정입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도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다가 그 바이러스 염기 소열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헬릭스라는 곳인데 네. 여기 관계자 얘기가 이미 이렇게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가 확산의 초기 징후라고 자기는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켄타우로스가 다른 오미크론 하위 변형보다 그 변형된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특히 스파이크, 이제 그 세포하고 결합하는 부분, 그 돌기에 그 돌연변이가 훨씬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침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하버드 대학 그 교수 출신도 이제 간신히 BA1, BA2 같은 그 첫 오미크론 하위 변이죠. 네. 여기서 이제 간신히 회복이 되려고 했더니 이제 다시 또 두 개의 하위 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BA5하고 네. 이번에 나온 이 그 켄타우로스 이 두 개를 또 마주치게 됐다. 그래서 이게 각각이거나 혹시는 둘이 합쳐져 가지고 확산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의 확산세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전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는데 참 쉽게 끝날 게 아닙니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그걸 거듭 경각심을 줬습니다. 예, 코로나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네, 저희가 좀 끝까지 좀 새겨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켄타우로스 전에는 이제 뭐 오미크론 이렇게 그 그리스 숫자대로 하니까 그렇게 느낌이 좀 안 왔었는데 켄타우로스라고 하니까 그래서 좀 저도 무슨 공룡 같은 켄타우로스 하길래 이게 무슨 뭐 공룡이 나왔나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하반신은 말이고 위에는 사람이고 이런 괴물이죠. 근데 이게 그렇죠. 그런 거를 이게 그만큼 뭐 강력하고 뭐 대단하다는 거를 좀 상징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 글쎄요. 예. 네.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또 좀 파장을 가지고 올지도 좀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끝까지 조심은 해야 되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이 얘기는 좀 그만하고요.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국제 정세라든지 분위기가 요즘에 상당히 좀 전이랑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좀 많이 해왔는데요. 오늘도 제가 이게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이제 서방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좀 걱정이 되는 좀 기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식량 문제를 아무래도 타결을 한다는, 식량 문제를 좀 해결을 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식량 생산 기지를 새로 이제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큰 걱정이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일 수 있지만 이렇게 식량 위기 같은데 대처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보면 전부 각자 자기들 끼리끼리 살 길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더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세계 식량 창고로 불렸는데 저렇게 되니까 미국이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방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동 순방에 올라와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 있는데 어제 아랍에미리트, 인도, 이스라엘 같은 데하고 이제 화상 회담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 식량 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해서 인도의 하이테크에 기반을 둔 식량 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내놨습니다. 식량 공원이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도가 식량 생산에 필요한 토지,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그 공원을 인도에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돈은 아랍에미리트가 오. 자금을 대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이테크 민간 기업들이 거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인도의 식량 공원을 조성해서 5년 안에 인도의 식량 생산을 한 지금보다 한 3배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화상회담에서 지금 뭐 코로나 대유행이라든가 뭐 기후 변화, 에너지 시장 격변 같은 것들이 이미 심각한 상태에서 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포괄적인 대응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다. 하는 식으로 약간의 뭐 양해를 구하는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그 구성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식량공원을 조성하면은 이제 하이테크 기반으로 하니까 폐기물 같은 거, 물 소비 같은 것도 극소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생산량은 극대화시키겠다. 뭐 그런 건데 여기 대해서 인도 외무차관도 식량공원이 식량 장벽을 낮추고 식량 안보 기준도 통일할 거다. 이런 또 기준을 통일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좀 뭔가 시사하는 예. 바가 큽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이를테면은 자기네가 인도에서 생산하는 농식품이 금방 상해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걸프 산유국들한테 이렇게 전략적으로 주는 방안도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도는 그 세계에서 3위 에너지 수입국이죠. 그러면서 물론 최근에 와서 뭐 러시아 그 싼 에너지를 많이 사지만 대부분의 석유를 그동안에는 아랍에서 공급받아 왔거든요. 반면에 아랍 산유국들은 식량의 한 80%, 90%를 의존하는데 그 상당 부분이 이제 인도에서도 공급을 했으니까 이렇게 서로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건 좋은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는 좋은데 이거는 자기들 지방끼리만 하는 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죠. 지금 이웃 사람들도 다 살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그 우리 편 챙기기를 더 노골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이제 러시아라든지 그 중국이랑도 이게 협력을 하려는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니까 또 미국에서는 또 이런 부분으로 좀 품으려고 좀 하는 이런 모습이군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참 복잡합니다. 사실 이게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좀 그럴싸하긴 합니다. 인도가 땅이 많으니까 인도가 땅을 제공을 하고 그 돈은 돈 많은 아랍에미리트에서 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하이테크 기업들이 또 들어가 갖고 이제 돈 받으면서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고. 그게 뭐 하이테크 기술을 댄다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자리 잡는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죠.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참,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어떤 역할을 갖다가 결국은 이제 뭐 식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변화시키겠다. 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되니까는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다른 다변화 대응책을 찾겠다 이런 것들 얘기가 사실 계속 나오는 게 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미래를 서방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걱정들이 사실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마 이걸 보고 받았으면 조금 좀 생각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 이 부분 저희가 결국은 자기네 이익입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요. 맞습니다. 시저님께서 인도는 위생 문제 있지 않나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하이테크 기업들이 하이테크 농업 뭐 기업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이런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 형님께서 이게 우크라이나 이제 버리는 카드 같다는 느낌이 점점 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 걱정도 우크라이나 걱정인데
사실 요즘 이런 정세에서 우리나라가 사실 제일 걱정입니다. 뭐 환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금리 인상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처음에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이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합 집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 한가운데 있죠. 지금 네.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좋게 말하면 회유, 나쁘게 말하면 압박, 예, 이런 부분들 많이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동맹 동참을 하라고 얘기를 압박을 계속 하고 있네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서울에 왔을 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가서 그 바쁜 시간에도 가서 그 그렇죠. 봤죠. 네. 그때도 야 이거 이제 반도체 부분 심상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런 게 온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가 워싱턴 DC 발로 보도를 한 게 있는데요. 그 현지 소식통을 이용했는데 미국이 최근 얼마 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8월 말 이전에 그 미국이 지금 이제 이른바 칩4 동맹이라고 해서 일본, 미국, 대만, 우리나라 그 이제 특히 이제 대만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트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그 반도체 디자인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끼워서 이른바 그 칩4 동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아마 지난 한 3월쯤 이제 내부적으로 제시를 하고 여기 들어와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계속 관련국 간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쯤 돼서 이제 실무 협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모양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대만이 들어간다는 거는 중국이 당연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기싸움이 치열한데 대만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여기다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또 중국하고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참 난처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정부 소식통 이제 얘기는 정부 내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리 브리핑하면서 질문이 나오니까 즉각적인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작년 6월 발표된 그 미국 행정부의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 같은데도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계속 강조돼 왔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미국하고 다양한 채널로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지금 상당히 정부가 좀 이렇게 난감한 입장이지 않을까 그런 그 관측을 가능케 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 난감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칩4 동맹 나라를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이게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좀 첨예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사실 선도국가 4개인데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각각의 뭐 주요 이런 분야들이나 이런 게 조금씩은 다르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동맹으로 과연 이게 잘 할 수 있을지도 이게 나중에 그 기업들의 이익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잘 서로 동맹이라는 그 이름 하에 잘 지켜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요. 참 시청자 채팅창에도 보니까 이거는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참, 예, 이게 그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갈지 굉장히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정부가 또 사실 이 칩4 동맹이라는 게 이제 그 전에 중국을 어쨌든 간에 이제 견제를 하려는 목적도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급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물론이죠. 네, 중국 경제에 대한 이 목적이 굉장히 강했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중국이랑 이렇게 미국이랑 양쪽에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는 또 한중 FTA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국 견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반도체 동맹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왕따시키려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건 뭐 다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반도체 같은 부분에서는 중국이 그래도 IT 쪽에 상당히 앞서 있지만 반도체는 그래도 좀 뒤처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딱 찌르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또 걸려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한중 또 FTA 그렇죠. 협상을 지금 해왔는데 중국 상무부가 그저께 어제 홈페이지에 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전날 화상으로 이제 한중 FTA 그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수석 대표 회의를 했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다. 그러면서 뭐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걸로 기대한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앞으로 추후에 뭐 이런 걸 더 일정 같은 것도 논의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중국 전문가들도 여기 관련해서 중국하고 한국 간의 무역 협력 의지가 아주 강하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슬쩍 덧붙이기를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중국을 견제하라는 움직임에 한국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사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아태 지역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이런 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한국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데 이런 걸 잘 저울질을 해라. 그래서 이런 문제로 한국이 동요되지 않길 바란다고 이런 그 글로벌 타임즈 이게 이제 영어 신문이지만 이제 중국 그 관영지 의도를 잘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글로벌 타임즈가 이미 지금 뭐 이렇게 FTA가 돼 있지 않은 상태지만 두 나라가 무역에서 그 제로 관세 비중이 벌써 55%가 넘는다. 이거를 앞으로 이제 이게 FTA가 되면은 훨씬 더 높아질 텐데 잘 헤아려서 판단을 해야 할 거라는 식으로 아주 강하게 또 압박을 했습니다. 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참 힘듭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제로 관세 그 중국이랑 우리나라 제로 관세 비중이 벌써 지금 55%다. 네, 지금 중국 쪽 얘기가 그렇게 나왔어요. 저도 이번에 벌써 이렇게 되나 이렇게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제 FTA를 발효를 하면은 나중에 얼마나 관세가 철폐가 지금 되겠다는 이 글로벌 얘기입니까? 타임스 얘기는 FTA가 발효가 되고 나서 20년 안에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네. 중국 제품은 한 92%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중국은 92%. 한국에 대해서 한 91%로 높일 거다. 이렇게 또 이런 그 미래 비전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참 중국 제품과 무관세로 92%라.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이런 숫자네요. 우리도 뭐 물론 중국에 이제 91% 관세가 없어져야 된다 뭐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예. 뭐 물론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시계열이 긴 시간이긴 합니다만, 예.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계속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우리나라가 참 실리 외교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자, 저희가 오늘은 또 이렇게 국제 뉴스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얘기를 또 국제 뉴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뭐 국제 뉴스, 뭐 우리나라 뉴스를 구분한다는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맞습니다. 모든 게 국제 뉴스가 맞물려 있기 우리나라 뉴스고, 그럼요. 예, 다 이게 안 엮인 건 없죠. 이제는 멀리 봐야죠. 네, 우물안 맞습니다. 개구리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예, 참 오늘도 이런 중요한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제가 공부를 해갑니다. 저희가 아까 그 우크라이나 얘기를 이제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EU가 그 화물 운송이라든지 이런 거 러시아 영토 밖으로 이제 운송을 못하게 좀 이제 제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뭐 차트행님이셨나요? 우크라이나 버리는 카드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또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역의 영토로 화물 운송이 허용이 이제 되는 것 같다라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그 푸틴의 출구 전략 뭐 하고 뭐 전 조금 좀 이렇게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관측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조금 요게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그 리투아니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 바깥으로 러시아로 봐서는 이제 서쪽 바깥에 역의 영토가 있죠. 네네. 칼리닝그라드. 그렇죠. 예.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지금 유럽 연합 제재 때문에 리투아니아가 이제 거기 이제 여기를 통과해서 육상으로 통과해서 이제 물건이 이제 그동안에 오갔는데 이걸 이제 차단을 시켰거든요. 유럽 연합 제재 차원에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발끈했거든요. 가만 안 있겠다고 했는데 지금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걸 보니까요. 유럽 연합이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냈지만 조금 뒤로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육로로 그러니까 육상으로 가는 거는 참 이게 묘한데요. 육상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제재 대상이 되는데 철도로 가는 거는 예외다. 그래서 육상하고 철도하고 어떻게 다른? 그래서 육상이 네. 그래서 거기다 어떤 걸 더 덧붙였냐 하면요. 네. 지침이 하나 이제 로이터가 이거 입수해가지고 전했는데 지난 3년간 러시아하고 칼리니그라드 간의 그 화물 운송 평균 물량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군사 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이제 철도로 가면은 이게 자기들이 이제 체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건 좋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철근이라든가 뭐 철강, 뭐 시멘트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단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러시아가 발끈했는데 일단 그거를 해서 뒤로 물러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제 지금 칼리닝그라드 쪽에 이제 주지사 얘기도 뭐 아직도 멀었다 하는데 그래도 조금 뭔가 좀 절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좀 유럽 연합이 물러나는 것 같고요.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또 하나 재밌는 발언이 지금 옐린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가서 그 예, 그 아시아 돌아다니고 순방하면서 있죠. 이제 네. 지금 그 러시아 원유 그 상한제. 가격 상한제를 네.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제 G20 재무장관 회담이 있는데 그 앞서서 그 또 조금 전에 기자회견 한 게 들어왔는데 그 원유 가격 상한제가 우리가 그 유가를 낮출 수 있는 그 수단 중에서 아주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거듭 강조를 했거든요. 사실 지금 그게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점들이 많은데 이거 관련해서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장관 이제 재무부 2인자죠. 네. 블룸버그 TV하고 회견을 했는데 미국이 추진하는 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와 관련해서 세컨다리 보이콧은 적용하지 않을 거다. 이게 아니 이제 어기면은 이제 세컨다리 보이콧이 뭔지는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이 제3국에 대해서 제3국이나 제3국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 미국법 가지고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니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 이 재무부장관 명분은 우리가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러시아 원유 상한제를 실행을 하면은 지금 러시아 원유를 많이 사는 나라든가 기업들이 오히려 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싸게 사고 있는데 세일이 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뭐 별 관심들 안 갖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실행이 되면은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참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건데 명분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가격 상한제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그 부장관 얘기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싸게 사고 있는 나라들이 그 유가 상한제가 들어가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 얘기 자체가 그 원유 상한제, 가격 상한제의 이제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하면은 러시아가 푸틴이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이제 월가에서 걱정하는 게 그래? 지금 하루에 한 1,000만 배럴 정도 뭐 정도를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많이 풀었는데 한 500만 배럴 정도를 본보기로다가 딱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탈리아도 그랬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뭐 당장 뭐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렇겠지만 당장 유가가 무슨 뭐 배럴당 3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원유 가격 상한제 적용 자체가 지금 저게 과연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겠느냐? 미국이 좀 어떻게 이렇게 좀 교통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뭔가 하는 건데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무부 장관도 우리가 이렇게 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좀 이렇게 좀 우리 얼굴 좀 세워달라는 뭐 그런 얘기 아닐까도 싶고요. 참 복잡합니다. 참 그 옐런 재무장관도 그 기자회견한 걸 보니까 유가 상한제 그 아시아 국가들한테 이제 설득하겠다고 계속 이제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참 이런 거를 보면은 과연 이제 그 유가 상한제를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과연 미국한테 중장기적으로 실익이 있을까 참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그거 아닙니까? 다들 네. 아시겠지만 그 가격 이상이 되면은 그 뭐 보험이라든가 그렇죠. 유조선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못 가게 하겠다는 건데 네. 글쎄 그게 지금 시장 논리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과연 쉽겠느냐? 푸틴도 아마 그러니까 큰 소리 땅땅 치는 건데 지금 뭐 푸틴이 이런 거 해가지고 밀리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은. 사실 아쉬운 사람은 그 원유 받는 사람인데요. 네, 지금은 일단 뭐 가격이고 뭐고 원유고 가스고 없어서 지금 안달인 거고 아쉬운 쪽은 이쪽인데 참.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최근 요 기간 동안에도 그 정치 논리로 접근을 했을 때 참 이 시장을 갖다 무시하고 정치 논리로 접근했을 때 망가지는 모습들을 나타낸 것들이 몇 가지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참 이런 부분들 되면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그 국제뉴스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시청자 의견 중에 코발트 물결님께서 두 분 다 염색약 회사에서 탐을 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저희 대 기자님 선희 기자님과 제가 사실 머리 색깔도 아직 한참 못 따라가고요. 예, 많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도 염색약 회사에서 탐을 내주실래나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카락 개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탈모인들께는 제가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선임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